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저희가 심리검사 관련 이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심리검사 개론 1. 심리검사 및 평가의 개념과 역사 총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리검사의 의의입니다. 심리검사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요. 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그죠? 정보를 알아내는 과정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능, 학력, 적성, 성격, 흥미 이러한 심리적 속성들,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심리적 속성을 체계적이고 수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심리검사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이 심리검사를 통해서 심리적 현상에 있어서 뭐예요? 개인 간의 차이 비교를 하는 거죠. 나와 너를 비교하는 거예요. 개인 간 차이 비교를 해서 개인의 인격적, 행동적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한 심리검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게 심리검사예요. 표집된 행동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인의 심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 속성을 측정함에 있어서 그 개인의 전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 개인이 장소마다, 가 있는 곳마다 가서 측정을 할 수 없고, 그 개인이 뭐예요? 심리검사를 받으러 온 그 자리에서 보여준 행동, 그게 표집된 행동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표집된 행동 표본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서 점수로서 기술하는 방법이죠. 동그라미 4번에 그런 것을 통해서 두 번째 줄 보면 개인의 전체 행동을 예견하는 게 심리검사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에 그 설명이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어요. 심리검사의 특징을 보면요. 동그라미 1번에 양적 측정을 통해서, 양적으로 측정함을 통해서 개인 간 비교를 가능하게 했죠. 그리고 2번에 개인 내 비교도 가능해요. 뭐예요? 내 안에 인지적인 특징, 성격적인 특징, 관계적인 특징이 그 간에도 비교가 되는 거죠. 3번에 심리검사를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확정은 아니에요. 잠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죠. 4번에 전체 행동을 볼 수는 없다 그랬죠. 일부 표집된 행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5번에 심리적 구성 개념은 조작적으로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심리검사에 대한 어떤 특징이고 개념과 관련된 어떤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심리검사의 한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가 한계의 점을 가지고 있죠. 1번에 심리검사는 내담자의 특정 행동, 반응 양상을 표집해서 이를 토대로 전체 행동을 추정하는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항상 있죠. 전체 행동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번에 심리검사는 보통 1회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심리검사는 표준화된 자극에 대한 내담자의 현재 반응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과거,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자료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심리검사 하나만으로 심리평가를 내리진 않죠. 심리평가를 내릴 때 심리검사도 활용을 하고 면담, 행동관찰 이런 것들, 어떤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되죠. 이러한 것들이 심리검사의 한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심리검사가 측정하는 심리적 속성 무엇을 측정하느냐? 뭐예요? 동그라미 1번에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해요. 그게 뭐예요? 지능, 학력, 적성, 성격, 흥미, 가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리검사를 실시하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이러한 것들은 추상적인 개념은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작적 정의를 내려서 이것을 측정 가능하게 하는 거죠. 3번 수량화하는 도구로서의 심리검사들이 개발되어야 하고 객관화가 그래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5번의 심리검사의 목적입니다. 탈봇이 이야기한 거죠. 첫 번째, 내담자에 대한 임상적인 진단을 하게 하고 문제의 증상 및 심각성을 보여주고 자아 강도도 평가하고 인지 기능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유형, 어떤 걸 써야 되는지도 보게 되고요. 적절한 치료 전략도 기술하게 되고 내담자를 치료 관계로 유도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치료 효과 같은 걸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정신역동적인 진단을 내리는 것에도 도움이 됩니다. 6번 심리검사의 발달 과정입니다. 이것은 꾸준히 기출이 되고 있죠. 꾸준히 기출이 되는데 여기서 알아둬야 하는 건 보통 기출이 되는 방법은 이제 뭐 순서대로 나열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연도 수까지 다 알아두셔야 돼요. 1번에 1879년에 분투, 그죠? 분투가 동일 라이프치히에서 심리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을 개설했다. 분투가 실험실을 개설한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이것은 뭐냐면 심리학이 그동안은 철학에 있었는데 이 심리학이 어떻게 됐어요?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왔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건 실험실.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했다라는 자체가 철학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1879년 분투 이게 가장 중요한 아주 포인트죠. 2번에 90년도에 가서는 카텔이 처음으로 정신검사, 멘탈 테스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4번에 이제 비트머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세계 최초 심리진료실을 개설했다. 심리진료실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어떤 뭐 상담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최초로 개설한 거죠. 5번에 1905년에 들어가서 비네가 뭐예요? 비네 시몬 검사. 이게 뭐예요? 지능 검사죠. 지능 검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네가 1905년도에 프랑스 정부에서 비네에게 이런 요청을 했죠. 우리가 공기관을 만들 건데 공적인 어떤 교육기관을 만들 건데 어떤 이것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죠? 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들과 수행할 수 없는 아동을 선별하기 위해서 어떤 검사 도구를 좀 만들어줘라. 그때 이제 비네가 비네 시몬 검사를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번에 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네 시몬 검사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스탠포드 비네 검사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8번에 들어가서 1917년도에 1차 세계대전 개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뭐가 필요해졌냐면요. 이제는 그 군인들을 징병할 때 이 군인들을 군인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또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서 집단 검사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빨리 선별할 수 있는 검사. 그래서 그것을 만든 게 아미 알파, 아미 베타죠. 그래서 언어성 검사, 군대 알파, 아미 알파, 외국인들을 위한 아미 베타가 이제 이때 개발이 됐어요. 집단용 지능 검사죠. 그리고 21년에는 로샤가 잉크 반점 검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35년에는 TAT가 만들어졌습니다. 다 투사 검사죠. 그리고 38년에 BGT가 개발이 되고 39년에 웩슬러 밸류브라는 성인용 지능 척도가 개발이 됐죠. 비네가 지능용 검사를 만들었는데 지능 검사를 만들었는데 그 지능 검사가 아동에게만 활용이 될 수 있었어요. 성인에게는 사용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39년에 웩슬러 밸류브에서 성인용 지능 척도를 만든 거죠. 43년에 MMPI가 나오게 되고요. 49년에 16성격 요인 검사 그리고 57년에 MBTI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순서를 쭉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심리평가의 의의입니다.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평가예요.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 앞에서 우리가 다뤘는데 이 심리평가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게 뭐가 들어가냐면 심리검사가 들어가죠. 한 사람의 심리적 특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심리검사 결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찰, 행동 관찰이 들어가요. 그 사람이 보여줬던 행동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면담했던 내용이 들어가죠. 면담. 뭐 개인력, 가족력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리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심리평가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심리평가는 종합적인 평가가 돼요. 내담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행동관찰, 전문지식,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과정이 심리평가입니다. 2번에 이런 심리평가는 지식과 이론의 통합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 심리평가는 인간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
정신병리에 대한 진단, 그리고 임상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론의 통합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 문제 해결의 과정이 돼요. 심리평가는 단순히 심리검사 결과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죠. 4번에 내담자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됩니다. 5번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심리평가의 목적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내담자 및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문제를 명료화하는 거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치료 계획, 치료 전략, 그리고 치료 관계 유도, 그 다음에 평가와 평가까지 연결되는 게 심리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평가에는 인지기능 평가, 성격역동 평가, 대인관계 평가, 진단도 하고요. 그리고 예후, 치료 예후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심리평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9번에 심리평가 과정 시 임상적 판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 한번 보면요. 1번에 기억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기록해야 돼요.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죠. 심리평가를 할 때. 2번, 관련 문헌을 참고해서 과거의 경향과 새로운 경향을 파악하고 3번, 평가자는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4번, 평가자는 자신이 세운 가설을 지지하는 자료와 지지하지 않는 자료를 함께 고려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심리검사를 했는데 어떠한 예를 들어서 뭐 우울감이 보였다. 그럼 이게 우울감, 하나의 결과로 우울감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게 아니라 얘를 가설로 세우는 거죠. 이 사람은 우울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아, 관찰에서도 보여지네. 말이 더디고 어떤 말이 늦고 뭐 쉽게 포기하고 어려운 문항에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우울감이 있는 것 같네. 좀 더 확실해졌네. 근데 어떤 면담 과정을 보니까 예전에도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대. 아, 그러면은 우울감이 있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구나. 그렇다고 또 단정하는 건 아니에요. 잠정적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라서 우울감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관찰을 통해서 우울감이 보여줬는데 우울하지 않는 자신이 뭐 좋아하는 어떤 영역을 설명할 때는 너무나 또 좋은 행동을 보여줬어요. 이러면 또 나의 가설과 다른 결과죠. 그럼 이거를 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함께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때는 우울감이 안 보였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5번에 반업 효과를 임상적 판단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되죠. 반업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결과를 자기 걸로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모호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성격 묘사를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말한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실험을 했죠. 한 10명 정도의 학생들을 성격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페이퍼로 다 나눠줬어요. 페이퍼 한 장 정도로. 다 나눠줘서 얼마나 이 결과가 자신하고 일치되는가를 물어봤는데 다 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결과지가 똑같은 거죠. 똑같은 결과지를 줬는데 다 나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반업 효과를 임상적 판단의 기초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0번입니다. 심리평가 보고서입니다. 심리평가 보고서는 심리학적, 임상적 전문가가 평가에 의뢰된 내담자나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면접, 행동관찰 이런 것을 통해서 기록한 것. 이 평가 보고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평가 보고서. 3번에 향후 치료적 개입에 대해 건의하고 치료적 결과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도 기입하게 되죠. 그래서 심리평가는 이 보고서 구성 양식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심리평가 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동그라미 기억에 제목, 심리평가 보고서, 내담자에 관한 정보, 그래서 뭐 언제 실시했는지, 성별은 뭔지, 생년월일은 어떻게 된지, 뭐 학교 다니는 학교는 어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몇 학년인지, 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년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담자 정보 기록하고요. 의뢰된 이유, 왜 심리평가를 의뢰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평가 도구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행동 관찰은 어떤 건지, 그리고 미음의 평가 결과,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뭐 K-위스크 지능 검사를 했다,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생활사적 정보와 평가 결과의 통합, 내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심리적 평가, 잠정적인 결론을 유추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활사적으로 보여줬던 정보와 나의 평가 결과를 통합해서 정보를 제시해 줘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구성 형식이 되겠습니다. 11번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의 전문적 윤리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리검사 개발 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 본래의 개념화가 통계 분석 등의 구체적인 과정보다 더욱 중요하다. 검사 본래의 개념이 어떤 통계적인 어떤 분석 이런 것 등의 구체적인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윤리적인 측면과 관련돼서는 계속 기출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은, 사전 검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검사 점수 보고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고요. 점수는 최종 시행에 앞서서 비공식적인 예비 시행 과정, 심리 검사를 개발할 때 예비 시행 과정을 거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검사의 전체 제작 기간은 검사 개발자가 예상한 기간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되고요. 문항은 최대한 단순하게 일반적인 이해를 요하는 것이 좋죠. 누구나 봐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문항을 구성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문항이 독창적인 경우 오류의 원인이 돼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항 분석의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도 부적절한 문항은 남아있을 수 있다. 통계적인 분석을 했다고 다 없어지지는 않고 남겨둘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통계적인 관점에서 표준화 집단은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항 제작에 앞서 해당 검사 분야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문항 준비 단계에 충분한 분량의 문항을 작성해서 없애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충분한 분량의 문항을 작성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최종 매뉴얼을 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리검사의 윤리적 고려사항입니다. 전문적인 측면이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가져야 하는데요. 검사자는 고도의 책임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니은,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수검자에 대한 의무와 권리. 그래서 검사자는 인간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심리검사와 관련된 수검자의 권리 중에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수검자의 권리가 뭐예요?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검사 해석을 알 권리, 누가 접근하는지 알 권리, 검사 결과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이 수검자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인 측면이에요. 검사자의 윤리적인 측면. 검사자는 수검자에게 검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해주고 비밀 보장의 한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해서는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검사에서도요, 두 번째 보시면 수검자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리을,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검사자는 심리검사가 주는 이익과 개인의 권리 및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이익이 위험을 훨씬 능가할 때 사용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위험이 최소한 경우에만 검사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심리평가를 할 때 윤리적인 고려사항은 내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아무 도구나 막 이렇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도구를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진단하거나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도덕성, 윤리성 그리고 분류를 할 때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치료를 해야 되고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해야겠죠. 2번 면접법과 행동평가법입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심리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도 있지만 면접을 통해서 또는 행동을 평가하면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은 기억해 보시면 면접은 비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구조적인 심리검사를 통해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얻어내는 게 면접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면접에 의한 자료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의도적, 비의도적인 왜곡, 과장 축소, 생략의 과정에 개입될 수 있어요. 면접을 할 때는 그렇겠죠. 리을, 면접에 의해 수집된 자료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읍에 보시면
개방형 질문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폐쇄형 질문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폐쇄형으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넓게 가다가 폐쇄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2번의 형식, 면접법의 형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고요. 체계적인 면접이 있고요. 반구조화된 면접이 있습니다. 비구조화는요, 뭔가 세팅되어 있지 않죠. 질문지가 세팅되어 있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한 형식과 절차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어요. 면접 상황에 따라서 임상가가 유연성 있게 접근하는 게 이제 비구조화 면접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진행되고 초점과 시간도 달리할 수가 있죠. 면접자에 따라서 절차가 상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면접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면접자의 숙련된 전문성이 필요하죠. 뭔가 뭘 물어봐야 되고 뭘 면접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숙련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고 신뢰도는 낮게 되겠죠. 왜냐하면 면접자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신뢰도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인 면접입니다. 이거는 구조화된 면접을 얘기하는 거죠. 면접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질문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놓고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면접을 하는 거예요. 진단평가의 신뢰도를 높여주고요. 어떤 신뢰도가 높죠. 왜냐면 누가 실시해도 같은 결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 테니까요. 초보자도 빠짐없이 질문할 수 있고요. 특정 증상의 유무에 대한 기록의 정확성을 높여준다. 수동적인 수검자에게 유용하겠죠. 구조적인 면접 자료는 비구조적인 면접 자료에 비해서 수량화가 하기 편하겠죠. 융통성 발휘는 어렵습니다. 반구조화 면접을 쓰죠. 비구조화와 구조화 면접의 반구조화예요. 그래서 구조화 면접, 비구조화 면접의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몇 가지 핵심 질문은 구성하고 나머지는 유연하게 진행하는 게 반구조화 면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동평가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평가는 동그라미 기억해 보시면 행동평가는 직접적인 평가 과정이에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인 평가 과정이다. 니은에 보시면 면담이나 심리검사 장면에서 내담자가 드러내 보이는 행동, 그죠? 이것을 반영을 하는 거고요. 리을에 보시면 행동평가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면담 심리검사 장면의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므로 내담자의 전체 행동 영역을 대표한다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평가하는 것의 기본 전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 전제, 다요인 결정론입니다. 다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게 이제 다요인 결정론이죠. 이게 기본 전제고요. 니은 행동과 인접한 환경적 사건이 중요하고 디귿 개인 행동이 환경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제하고요. 행동은 단편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행동평가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객관적 척도로 제시하는 방법이고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는 외재적인 통제 이것을 전제한다. 이것이 이제 기본 전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행동평가법의 목적은요. 문제 행동 그리고 유지하는 조건을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유지되는 조건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이 유지 조건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 가출을 계속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아니면 공격성을 계속 나타내는 행동이 나오는데 봤더니 계속 폭력이 있었어. 가정 안에서. 그럼 이 유지 조건을 어떻게 바꾸면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처치를 선별하게 하고 그렇게 맞지 않으면 또 처치를 수정하고 처치 효과를 평가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동평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행동평가에 있어서 그 기법은 첫 번째로 행동면담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니은의 행동관찰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지적인 행동평가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생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행동면담을 먼저 보면요. 행동면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행사건, 그리고 그 사건에 따라서 어떤 행동, 어떤 선행사건 A, 그에 따라 어떤 B, behavior, 어떤 행동이 나왔죠. 그거에 따라 어떤 결과가 C 나왔어요. 그래서 A, B, C죠. A, B, C. 선행사건, 행동, 결과 간의 관계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 행동면담입니다. 일반적인 목적은 목표 행동을 확인하거나 부가적인 행동평가 과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두 번째로 행동관찰이 있습니다. 행동관찰은 행동면담만으로 적절한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없는 경우에
처치를 하기 전이나 도중에 행동 관찰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야기 기록, 간격 기록, 사건 기록, 평가 기록, 어떤 기록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데 이야기 기록은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을 써두는 거. 간격은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나는 행동을 기록하는 거. 간격을 기록하는 거죠. 간격을. 사건은 어떠한 그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린 후 행동의 세목 또는 빈도, 강도 이런 것들 사건 자체를 기록하는 게 사건 기록이겠죠. 그리고 평가, 체크리스트나 척도상에서 나타난 것을 기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행동 관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됩니다. 그리고 행동 관찰법의 유형으로는 이렇게 이제 4가지 중요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자연 관찰법이에요. 이것은 문제 행동을 직접 가서 관찰자가 관찰하는 게 이제 자연 관찰법이 되겠죠. 유사 관찰법은 통제 관찰법, 내담자가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황을 조작해서 그 조건에서의 문제 행동을 관찰하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상담실에 데리고 와서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서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관찰하는 게 이제 유사 관찰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참여 관찰법은요, 그 주변의 주요 대상에게 관찰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대상의 주변 인물 가운데 관찰자를 선정해서 관찰자가 참여해서 행동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적인 상황에서 수집이 가능하고 광범위한 문제행동 적용 가능하고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런데 참여관찰법은 그 관찰자의 어떤 편견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관찰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기 행동을 관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자신이 뭐 약을 복용하는 것의 관찰 또는 자기의 어떤 뭐 식습관 관찰 이런 게 이제 자기관찰법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개인이 미리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서 관찰 행동의 발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의 이제 효과를 볼 때 점 3번째 관찰에 대한 반응성이 문제가 되는데 스스로 관찰을 의식해서 증상이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자신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왜곡할 수 있다는 그런 단점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자기관찰법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관찰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류의 원인을 보면요. 표적 행동이 명확하지 않아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관찰할지 표적 행동을 명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 관찰자로 인해서 반응 억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찰을 받는 사람, 피관찰자가 관찰자를 의식해서 어떤 반응을 억제하는 거죠. 그로 인한 오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찰자의 민감성이에요. 피관찰자의 행동이나 움직임, 표정을 포착해서 기술할 수 있는 민감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아서 어떤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관찰자의 개인적인 편견이 있을 수 있죠. 또 후각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후각 효과는 처음에 어떤 인상을 가지고 다른 것도 판단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찰자의 어떤 편견, 이런 것들이 어떤 관찰의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자의 훈련 수준이죠. 그래서 사실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수준에 따라서 이 관찰자의 오류, 그죠? 행동 관찰의 오류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관찰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아주 관대한 사람이 있는가, 아주 가혹하게,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관찰자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 또한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측정할 측정할 일관성의 수준입니다. 이런 관찰자가 동일한 장면이나 행동을 다시 관찰했을 때도 동일한 평가를 내리는 이런 일관성, 이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또 기록하거나 그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할 때 생략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거예요? 더 첨가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또 순서를 잘못하는 전환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관찰 평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손 효과라는 게 있어요. 호손 효과는 뭐예요? 실험에 참가한 개인이 자신이 관찰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는 거. 이게 이제 호손 효과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류로 발생될 수 있고요. 존 헨리 효과는 통제 집단에서 일어나는 거죠, 보통. 그래서 통제 집단, 처치를 받지 못한 어떤 통제 집단이 평상시와 다르게 막 반응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어떤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실험자 효과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실험자 특징, 연구자죠.
진행하는 사람, 실험을. 그래서 그 실험자의 어떤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설명은 보면요. 자료를 조사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실험자의 특성이나 기대 등과 같은 실험자 변인에 반영되는 현상. 실험자 변인이 독립 변인에 반영이 돼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실험자 독립 변수에 이게 같이 영향을 미쳐서 종속 변수. 그래서 실험자 효과는 실험자의 특성이 효과, 그러니까 종속 변수의 어떤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 관찰자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기록하는 것. 관찰자가. 그래서 우리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죠. 관찰자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오류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할로 효과가 있습니다. 할로 효과는 후각 효과를 얘기하죠. 그래서 관찰자가 한 가지 평가된 거 가지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거, 이것도 관찰 평가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 관찰 시 유의사항을 보면요. 관찰할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공격적인 행동, 이거는 조작적 정의가 명확하지 않죠?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언어폭력, 욕의 종류를 쓰고 욕을 뭐 어떻게 했다, 뭐 손으로 직접 신체적인 폭력을 가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작적 정의죠. 그래서 명확한 조작적 정의가 제시되어야 하고요. 인위적인 상황의 관찰은 자연적 상황의 관찰보다 반응성 문제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행동관찰법에서 한 번에 관찰해야 하는 표적 행동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고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요. 발생 빈도가 높은 행동의 기록은 간격 기록법으로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그 간격 기록법을 씁니다. 관찰자 간의 측정한 결과가 유의하게 일치할수록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A, B 둘 다 같이 관찰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디귿, 인지적인 행동평가가 있어요. 이것은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인지 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평가를 내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 두 번째 보시면 인지를 덜 구조화된 방식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생각하면서 중얼거리기, 혼잣말하기, 명료하게 표현된 사고, 시인, 사고 기술하기, 사고 표집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인지적인 행동평가. 외연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그 안에 인지 과정을 뭘로 평가를 해요? 혼잣말하는 거, 중얼거리는 거, 명료하게 표현된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적인 행동을 평가합니다. 리을, 심리, 생리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행동, 감정, 인지뿐만이 아니라 생리적인 기능도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심장 박동, 혈압, 체온, 근육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EEGS라고 하는 것, 이건 뇌전도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 활동도 보는 거. 심장 박동도 체크하고 혈압도 체크하고 체온도 체크하고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서 뭐 예를 들어서 막 화가 났을 때 생리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의 생리적 반응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조절해야 되겠구나, 내 감정을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생리적인 평가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정신상태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면담 시각의 환자의 증상과 징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상태, 신경증적인 상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이 정신상태 검사에는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번의 주요 항목이죠. 이 정신상태 검사, MSER라고 하는 이 정신상태 검사에 포함되는 내용, 이게 항상 기출이 되죠. 그래서 뭐가 포함이 되냐면 외모, 뭐 면담 시 태도, 기분, 그래서 정서적 표현, 그 다음에 말, 그래서 뭐 말을 적당하게 하고 있는지, 속도는 적당한지, 그 다음에 지각 상태는 어떤지, 그 다음에 사고는 어떤지, 사고의 내용이 기이하진 않은지, 사고의 과정에 어려움은 없는지, 처리 과정에, 그리고 감각과 인지, 진압력,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은 어떤지, 그리고 판단과 병식, 자신의 어떤 병에 대한 인식, 그리고 상황적인 판단력, 사회적 판단력은 어떤지,
정신기능 사정 척도,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기능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는 척도, 이런 것들이 이 MSE의 평가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 심리검사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